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느 날 중국군 정보분석 장교가 작성한 단 한 장의 군사력 보고서가 중국군 수뇌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훨씬 강력하고 위협적입니다. 냉철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분석이 담긴 이 보고서는 중국군 내부의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작성자는 하루아침에 한국의 간첩이라는 치명적인 누명을 쓰게 되었죠. 결국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는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마침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는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군사와 방산 기술, 그리고 대한민국의 따뜻한 배려들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후 중국은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은 장교의 말대로 이미 중국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중국군 장교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난 그의 숨막히는 여정과 감동적인 진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소령으로 정보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상부에서 갑작스럽게 동북아 군사력 분석 보고서 작성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일본 자위대나 미군 주둔 현황 정도만 다뤘을 텐데 이번엔 한국군까지 포함하라는 특별 지시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이라고 해봐야 우리 인민해방군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현무5 미사일이었어요. 사거리가 무려 3,000km가 넘는다는 정보를 확인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우리 베이징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더 놀라운 건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한다는 점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의 미사일 기술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심지어 K2 전차 자료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0mm 활강포의 관통력이나 방어력 수준을 보니 우리 99식 전차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특히 자동 장전 시스템과 화력 통제 시스템의 정확도는 오히려 우리보다 앞선 면도 있었습니다. 복합 장갑의 방어력도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죠. K9 자주포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분당 발사 속도나 사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화 수준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된 실적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검증된 무기체계라는 뜻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생산하는 무기들의 기술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 기술이나 넥스원의 전자전 장비들은 우리가 보유한 것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죠.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더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군을 너무 얕잡아 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수준의 무기체계를 갖춘 군대라면 절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전력투사 능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그렇게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동료들과 검토하는 자리에서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류하오 중령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류하오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죠. 류하오는 제가 한국군을 너무 과대평가한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국군 따위가 우리 인민해방군의 상대가 될 리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 K2 전차의 방어력 수치, K9 자주포의 화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하지만 류하오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류하오는 한국을 그저 미국의 속국일 뿐이라고 비웃었어요. 그 작은 나라가 감히 중국과 비교될 수 있느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죠. 한국군의 무기들도 결국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류하오는 계속해서 한국을 모독했어요.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민족인데 지금 와서 무슨 군사 대국인 척 하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의 문화도 언어도 모두 중국에서 나온 것인데 감히 중국을 상대하려 든다며 어이없어 했죠. 더 나아가 류하오는 한국군은 그냥 미군의 하수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주권도 없는 주제에 무슨 독자적인 군사력을 논하느냐며 화를 냈어요. 한국 같은 조그만 반도 국가가 대륙의 패권 국가인 중국을 어떻게 감히 위협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류하오가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제가 혹시 한국에 매수된 건 아니냐는 것이었죠. 아니면 한국의 간첩이라도 되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경계의 눈빛이었죠. 제가 아무리 그런 말은 너무 심하다고 항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류하오는 계속해서 제게 압박을 가했어요. 객관적 분석이라고 하지만 한국군을 이렇게 띄워주는 게 과연 객관적이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부대 내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친한파라고 부르며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죠.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리거나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들조차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천회의가 요즘 이상하다는 소리, 한국군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진다는 소리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말 한국 쪽에서 뭔가 받은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추측까지 나돌았어요. 그런 상황이 며칠 지속되던 어느 날 상부에서 갑작스럽게 제 보고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군 수뇌부에서 제가 작성한 동부가 군사력 분석 보고서를 극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특히 한국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인상 깊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상급자들은 제 보고서가 기존의 안일한 분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냉철한 판단이라며 높이 평가했죠. 심지어 이런 수준의 분석 능력을 가진 장교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가 옳았다는 걸 인정받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 소식이 류하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류하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똑똑히 봤어요.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류하오는 제가 상부의 주목을 받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 계급도 낮은 제가 인정받는 게 자존심에 큰 상처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류하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저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어요. 파일들이 갑자기 손상되거나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류하오는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하 장교 한 명을 시켜서 제 컴퓨터를 해킹하도록 지시했던 거예요. 그 부하는 컴퓨터 전문가였는데 류하오의 명령에 따라 은밀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가 조작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제 보고서를 해킹해서 내용을 바꿔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을 과장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즉시 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원본 파일이 변조되어 있었어요. 제가 작성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수치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성능을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게 기록해놨더군요. 마치 제가 일부러 거짓 정보를 넣은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류하오의 음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더 충격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국군 기밀을 한국에 유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루머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부대 내에서 쟤를 보는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젠 아예 저를 피하려고 하더군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식당에서도 제 주변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소문들이 부대를 넘어서 군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부대 사람들까지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간첩이라는 소리까지 나돌았죠. 군 보안부에서 비밀리에 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제가 진짜 스파이가 아닌지 확인한다는 거였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복무해온 제가 하루아침에 국가 기밀 유출 혐의자가 된 거죠. 보안부 요원들이 제 주변을 은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모든 걸 체크했어요.
심지어 제 전화통화까지 도청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리메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습니다. 리메이는 제 친구이자 동료로 정보장교 업무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죠. 리메이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류하오가 부하를 시켜 제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조작해서 제가 한국군 능력을 과장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군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거짓 정보까지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리메이는 류하오의 부하가 술에 취해서 실수로 흘린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류하오가 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리메이는 제게 즉시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중국군 내부에서 제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아예 상종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 리샤오린과 딸 천샤오위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군에서 나오는 소문들을 듣고 제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한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정말 한국 쪽에서 돈을 받았느냐고 말이죠. 딸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류하오의 치밀한 음모였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상부에서 인정받는 것을 질투한 류하오가 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증거를 찾아 헤맸어요. 제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제로 작성한 원본의 흔적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류하오의 음모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모든 백업 파일들도 이미 조작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인쇄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까지 누군가 바꿔치기 해놨더군요. 제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서 작업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다. 혹시 해킹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문가조차 류하오 편이었는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며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에 저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저를 완전히 외면했어요. 회의에 참석해도 아무도 제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발언을 시도하면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자리를 뜨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 번은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왕소령에게 직접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소령은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앉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서 밥을 먹어야 했죠. 그 고독감과 소외감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리메이마저 좌천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리메이가 제게 류하오의 음모를 알려준 것이 발각된 거였어요. 류하오는 리메이를 변방의 외진 부대로 보내버렸습니다. 제 유일한 조력자마저 제거당한 거죠. 리메이가 떠나기 전날 밤 저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류하오가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경고였어요.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리메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과연 리메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류하오는 추가로 조작된 자료를 군 수뇌부에 제출했어요. 이번엔 제가 한국 정보기관과 직접 접촉했다는 거짓 증거였습니다. 제가 한국 대사관 근처에서 수상한 인물과 만났다는 사진까지 조작해서 만들어냈더군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는데 전혀 기억나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분명히 다른 사진에서 제 얼굴 부분만 따서 합성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워낙 정교해서 일반인이 보기엔 진짜처럼 보였어요. 이 조작된 증거가 나온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군상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저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국가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제게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한국 정보기관과 접촉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정보를 넘겼는지 계속 추궁했어요.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내 리샤오리는 이제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군 당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가족을 배신한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죠. 딸 천샤오위는 학교에서 더 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간첩의 딸이라며 놀렸어요. 선생님들조차 제 딸을 이상하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딸은 매일 울면서 집에 왔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제게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돈을 받지 않았느냐고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결백하다고 해도 아내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아내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떨어져 살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마저 저를 버린 거였죠.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가족도 동료들의 신뢰도 모든 게 없어졌어요. 부대에서도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업무에서도 배제되었어요. 제가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제 책상도 구석진 곳으로 옮겨놨더군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멸과 혐오의 시선을 보냈어요. 마치 제가 더러운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류하오의 음모가 얼마나 완벽하게 성공했는지를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증거도 모두 조작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던 중에 갑작스럽게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국제군사포럼이 개최된다는 소식이었어요. 동북아시아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중국군에도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죠. 포럼 주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었습니다.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중국군에서는 몇 명의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이름이 참가자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작성한 동북아 군사력 분석 보고서 때문이었을 거예요. 상부에서는 여전히 그 보고서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조작된 부분은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가서 제 진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한국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리메이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변방 부대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리메이는 이번 한국행이 제게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제 진짜 실력을 보여준다면 모든 의혹을 날려버릴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죠. 리메이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면 류하오의 음모를 깨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류하오는 끝까지 제 한국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상부를 설득했어요.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장교를 해외에 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류하오는 제가 한국에 가면 진짜로 한국 정보기관과 접촉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더 큰 기밀 유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였죠. 하지만 상부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품질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번 포럼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게다가 한국에서의 임무 수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진짜 정체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군수 내부의 최종 결정으로 제 한국행이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가 진실을 증명할 기회를 얻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출국 준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류하오는 끝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출국 직전까지 제 짐을 뒤지고 소지품을 검사했어요. 류하오는 제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소환해서 군법회의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 정보기관과 접촉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의지를 다졌어요. 한국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모든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여전히 친정에 있었지만 전화로나마 대화를 나눴어요. 아내는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었지만 딸만큼은 아빠를 응원한다고 해줬습니다. 딸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딸의 작은 목소리로 힘내라고 말해주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내에게도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오해를 풀고 예전의 행복한 가정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한숨만 깊게 쉬었어요. 출국 당일 아침 공항에 가는 길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에 가슴이 뛰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컸어요. 과연 한국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중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의심받는 신세가 되어 떠나는 거였어요. 과연 언제 다시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류하오의 음모를 깨뜨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 가족과 동료들에게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거든요. 공항 내부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중국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혹시 한국 당국에서 제게 대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입국 심사관은 예상보다 친절하게 처리해줬습니다. 그런데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되면서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제게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미리 전달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류하오가 한국 측에까지 제 평판을 떨어뜨리는 공작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국정원의 조사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담당 요원은 매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이번 포럼 참가 목적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물어봤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들이 제 보고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군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중국에서 겪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사 과정에서 한국 요원들은 제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차도 제공해주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중국에서 받았던 차가운 대우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런 배려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조사가 끝난 후 호텔로 이동하는 길에서 저를 맞이해준 사람이 김준혁 소령이었습니다. 42세의 한국 육군 소령으로 이번 포럼의 한국 측 담당자였어요. 첫 인상부터 굉장히 따뜻하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준혁 소령은 제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상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포럼 진행 과정부터 숙박시설, 식사 안배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해놨더군요. 그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김준혁 소령의 동료인 이소령은 저에게 상당히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38세의 이소령은 제가 중국에서 온 정보장교라는 점을 못마땅해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한국군에 대한 분석을 했다는 사실을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소령은 저와의 대화에서도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왜 한국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중국군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인지 계속 추궁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정보를 빼내려는 스파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죠. 그런 와중에 중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 가족에게 협박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연락이었어요. 아내가 급히 전화를 걸어와서 무서운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집 앞에서 제 가족을 위협했다는 거였어요. 그 협박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류하오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서도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대로 한국에 머물러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제 욕심 때문에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혁 소령이 제 상태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이에요. 저는 처음엔 말하기를 주저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김준혁 소령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위협에 시달릴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돌아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도 아니고 오히려 류하오에게 더 큰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거였죠. 김준혁 소령은 제게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한국군의 따뜻한 배려를 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동료들조차 저를 의심하고 외면했는데 여기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김준혁 소령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지만 이곳에서 성공해야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포기하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딸은 아빠를 믿는다고 해줬고 아내도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포럼 발표를 앞두고 저는 마지막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절박함으로 자료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요. 김준혁 소령도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드디어 포럼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포럼 회장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놀랐습니다.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수백 명 참석했어요. 한국, 일본,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에서도 대표단이 와 있었습니다. 이런 큰 무대에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죠. 제 발표 순서가 되자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말이에요. 발표 주제는 동북아시아 군사력 현황과 균형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했어요. 특히 중국군의 실상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군의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게 평가했죠. 우리가 가진 장비의 성능이나 훈련 수준에 대해서도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한국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분석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면서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중국에서 온 장교라는 선입견으로 보던 시선이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제가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모습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중국군의 문제점까지 솔직하게 지적했을 때였습니다. 장비 노후화 문제나 훈련 체계의 한계 등을 가감없이 이야기했죠. 이런 솔직함에 청중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감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드디어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제 분석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사실과 데이터로만 말했죠. 포럼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특히 한국군 관계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한국군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점을 높이 사더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한국군의 선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포럼 진행 과정에서 본 한국군의 조직 문화와 운영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중국군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군은 계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문화가 있었어요. 상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을 내리더군요. 이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전문성에도 감탄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군 장교들의 국제적 감각이었어요. 영어는 물론 다양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동향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이런 글로벌한 시각이 부러웠습니다. 포럼 둘째 날에는 한국군 시설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들과 훈련 시설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자료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병사들의 숙련도나 장비 운용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특히 첨단 무기 체계를 다루는 모습을 보니 정말 프로페셔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소룡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심스럽게 봤던 이소룡이 점점 마음을 열더군요. 제가 진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한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이소룡이 저에게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에 편견을 갖고 대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 전문성과 진정성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김준혁 소령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포럼 기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진정한 동료애를 느꼈어요. 그는 제가 중국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항상 격려해줬습니다. 김준혁 소령은 저에게 한국에서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중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정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제 입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설령 돌아간다고 해도 예전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한국군 동료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진정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문화, 실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었어요. 포럼 마지막 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며칠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느낀 심리적 안정감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후 포럼이 끝난 후 김준혁 소령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군 훈련을 직접 참관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한국군의 실제 훈련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경기도의 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김준혁 소령은 한국군의 훈련 철학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중국군 훈련장과 비교해봐도 훨씬 선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훈련에 참여한 병사들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나이도 어린 젊은 병사들이었는데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지시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단순히 명령만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며 행동하더군요. 특히 실전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에서 병사들의 수준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면서도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했어요. 팀워크도 정말 뛰어났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한 병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장교님께 배우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적대적이거나 경계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환영하고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훈련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병사들이 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군의 훈련은 어떤지, 장비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정말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어봤어요. 저도 기꺼이 답변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 젊은 병사들이 세계 각국의 군사 동향을 상당히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자국 군대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적 감각이 정말 부러웠죠. 오후에는 이소령과 함께 다른 훈련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이소령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저를 대했어요. 처음에 의심과 경계심은 온데간데 없고 진정한 동료로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소령이 저에게 한국군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인성 교육과 리더십 개발에도 많은 비중을 둔다고 했어요. 특히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께 훈련을 참관하면서 이소령과 저는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나 국가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지만 군인으로서 추구하는 가치는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소령은 저에게 한국 사회의 여러 면을 소개해 줬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문화나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김준혁 소령이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바로 그의 여동생인 김수진이었어요. 39세의 김수진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일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김수진은 정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국 생활을 시작한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주거 문제부터 생활용품 구입, 행정 절차까지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특히 김수진은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조언해줬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한국어는 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부적인 표현들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좋은 한국어 선생님도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수진의 도움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이용 방법, 대중교통 시스템, 쇼핑 문화 등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혁 소령과 상의해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한국군에서는 동북아시아 정세 분석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중국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또한 한중 군사 교류 프로그램에서도 제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양국 군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오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김준혁 소령이 말했어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면서 저는 정말 설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심받고 소외당했지만 여기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고 필요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라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군 내부에서도 제에 대한 평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포럼에서의 발표나 훈련 참관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인품을 높이 평가하더군요. 여러 간부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줬습니다. 자국 위주의 편향된 사고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산책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중국에서 겪었던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신뢰가 제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김준혁 소령, 이소령, 김수진, 그리고 훈련장에서 만난 병사들까지 모두가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는 제가 누구인지로 평가받았습니다. 과거의 의혹이나 편견 없이 현재의 모습과 능력으로 판단해줬어요. 이런 공정한 대우를 받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아내와 딸도 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희망찬 생활을 보내던 중에 중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류하오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이었어요. 리메이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류하오의 컴퓨터 조작 사건이 드디어 밝혀진 거였어요. 그가 부활을 시켜서 제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류하오가 다른 장교들의 보고서도 조작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점이었어요. 군 보안부의 조사 결과 류하오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승진을 위해 동료들을 모함하는 일을 반복해왔다고 합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장교들이 그의 음모로 피해를 봤던 거죠. 이런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류하오가 사용했던 해킹 프로그램이었어요. 그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 장교들의 파일을 조작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죠. 리메이는 제게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제 무고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거였어요. 군 당국에서 정식으로 제게 사과하고 모든 혐의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명예가 드디어 회복된 거였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이 증명된 거였죠. 중국 내에서 저를 위협했던 모든 세력들도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류하오와 연결된 사람들도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제 가족에게 협박을 가했던 일들도 수사 대상이 되었어요. 이제 중국에서도 제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오해도 완전히 풀렸다는 것이었어요. 아내 리샤오린이 군 당국으로부터 직접 진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로 결백했다는 걸 확인한 거죠. 리메이는 아내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전해줬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어요. 딸 천샤오위도 아빠가 진짜 영웅이었다며 자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와 딸의 얼굴이었어요. 아내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결백하다고 말했는데 믿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를 탓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딸은 정말 기뻐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영웅이라고 부른다며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제게 대해 좋게 말해준다고 하더군요. 딸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화상통화 내내 저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김준혁 소령을 비롯한 동료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살기 좋은 곳인지 설명했어요. 아내는 제 표정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변화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중국에서 마지막 몇 달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했어요. 가족들과 긴 시간 통화를 나누면서 저는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중국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느꼈는지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 한국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이다운 호기심과 용기가 보기 좋았어요.
며칠 후 아내가 최종적으로 한국 방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단기간 한국에 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그토록 행복해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리메이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제 명예회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동안 저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족들의 방문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김준혁 소령과 김수진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비자 신청부터 숙박시설까지 모든 걸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특히 김수진은 아내와 딸이 한국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일정을 짜줬어요. 한국의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줬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드디어 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가족들이라 정말 그리웠거든요. 아내와 딸이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달려가서 안아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아내는 한국의 첫인상에 대해 말했어요. 공항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고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딸도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어요. 김준혁 소령과 김수진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줬습니다.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아내도 남편을 이렇게 도와준 분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와 딸은 한국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 모습이나 질서정연한 교통 상황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특히 딸은 한국의 모든 게 신기하다며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김수진이 준비해준 숙소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생활용품까지 미리 준비해놔서 바로 생활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한국에서 보낸 첫 주 동안 가족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김준혁 소령 부부가 가족 모임에 초대해줬고 다른 동료들도 진심으로 반겨줬습니다. 딸은 한국 학교를 견학하면서 교육 환경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아내도 한국의 생활 인프라와 사회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2주간의 체류가 끝날 무렵 가족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정리를 하고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겠다는 거였어요. 아내는 이곳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완벽한 곳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딸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했어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였죠.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고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가족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중국으로 돌아간 후 본격적인 이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집도 팔아야 했고 가구나 생활용품들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가족들이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이주였어요. 인천공항에서 가족들을 맞이하는 제 마음은 벅찼습니다. 아내는 이번에 더 많은 짐을 가져왔어요. 중국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챙겨온 거였죠. 딸도 자신의 책들과 인형들을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정말로 한국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김수진이 미리 마련해놓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였는데 주변 환경이 정말 좋았어요. 공원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다닐 학교와도 가까운 거리였죠. 새 집에 짐을 풀면서 아내는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부엌 시설이나 생활 인프라가 정말 편리하다고 감탄했어요. 특히 온돌 난방 시스템을 체험해보고는 중국보다 훨씬 따뜻하고 쾌적하다고 좋아했습니다.
딸 천샤오위는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어요. 중국에서는 좁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여기서는 충분한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벽에 한국어 학습 포스터를 붙이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식 생활이 시작되자 아내와 딸 모두 한국의 발전된 생활 환경에 놀라워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체계적이고 편리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도 정말 깔끔하고 정시에 운행된다며 감탄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정말 높았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고 상품의 품질도 우수했어요. 아내는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한국 제품들의 우수성을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감동받은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중국과 비교해서 훨씬 체계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서비스였다고 했어요. 딸은 한국 문화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국 가요를 따라 부르면서 한국어 실력도 늘어갔습니다. 젊은 나이라서 그런지 적응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김준혁 소령과 김수지는 여전히 저희 가족을 친가족처럼 돌봐줬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전통시장 구경부터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수지는 특히 아내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어요. 한국 여성들의 모임에도 소개해주고 다양한 문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덕분에 아내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딸의 학교 적응도 순조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 아이들이 중국에서 온 친구를 정말 따뜻하게 받아들여줬습니다. 몇 주 만에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매일 신나게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이야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즐겁게 말해줬어요.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내도 점점 한국 생활에 만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 때문에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열심히 받으면서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외국에서 온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챙겨줬어요. 김치나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제 직장에서도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부대 행사에 가족들을 초대해주기도 하고 동료들의 가족들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게 해줬어요. 이런 배려 덕분에 저희 가족은 한국 사회에 빠르게 융화될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동네 부녀회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시작했어요. 딸도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인정받으면서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한국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동북아시아 정세 분석 전문가로서 인정받으면서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중 군사 교류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딸도 한국이 이제 진짜 고향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시간들을 견뎌낸 보람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저희 가족은 완전히 한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제두의 고향이 되었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아픈 기억들은 점점 사라지고 한국에서의 행복한 추억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저희 가족에게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그동안 영주권으로 생활해왔지만 이제 정말로 한국인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민권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김준혁 소령과 김수진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의 한국 적응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딸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고 담당자들이 깊이 인상받았어요. 드디어 시민권 취득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20년 넘게 중국군에서 복무했던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였어요. 아내와 딸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진정한 한국인 가족이 된 거였죠. 시민권 취득과 함께 제게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군사자문관 직책을 제안받은 거였어요. 한중 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가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였죠. 군사자문관으로서의 첫 업무는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군사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이었어요. 양국 군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 오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양국의 문화와 군사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특히 젊은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교환 프로그램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 장교들이 중국군을 이해하고 중국 장교들이 한국군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겪었던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라고 해서 적대시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큰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죠. 한국 사회에서 저희 가족은 이제 완전히 인정받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모범적인 가족으로 통했어요. 아내는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딸 천샤오위는 이제 완전한 한국 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급 임원도 맡고 있었고 성적도 우수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중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해서 언어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발표 과제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제가 바로 다문화 가정의 장점이었어요. 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훌륭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설명했죠. 딸의 발표를 듣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라면서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한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 업무에서도 중요한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중 군사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양국 관계가 한층 개선되었어요. 과거에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했다면 이제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군사 포럼에서도 제 역할이 인정받았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문가로서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의 중요성과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평화 포럼에서 군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특정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인간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과거 중국에서 겪었던 경험이 오히려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 있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능력과 인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한국에서 진정한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딸도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며 감사해 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강 공원을 산책하면서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한국에 와서 느꼈던 감동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일상까지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행을 결심한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했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딸도 한국이 자신의 진짜 고향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고향이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 바로 저희 가족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평화와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고 앞으로도 계속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계획입니다. 한국이 저희에게 준 기회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